숲이 비어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시인이고 폐허가 꽉 차 있는 것을 보는 사람도 시인이지요. 저는 모든 폐허에서 한때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시를 씁니다. 괴링이 이끄는 독일 폭격기가 600대나 날아와 포탄을 쏟아 부었을 때 스탈린그라드는 영원히 불타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죠. 밤은 낮처럼, 낮은 밤처럼, 물은 불처럼, 불은 물처럼. 악은 선이 되고 선은 악이 됐죠. 그게 바로 전쟁, 지옥의 풍경이에요. 그렇게 몇 달 뒤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불이 꺼졌을 때 도시는 완전한 폐허가 됐죠. 그 폐허를 응시하는 일이 시인의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40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40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40번째 시간 하니까 40살 됐을 때 생각나세요? 약간 그 충격적인 느낌. 그러네요. 네. 네, 가끔씩 익숙한 단어가 새삼스럽게 느껴지거나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정성이라는 말에 대해 갑자기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었어요. 정성을 들이다. 정성껏. 요즘 정성을 들이고 있는 일이 뭐가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아니요, 저는 많죠. 네. 저는 운동에 정성을 들이고 있거든요. 계속. 네. 저는 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생각날까요? 그 요즘에 일에 치이셔가지고 정성이 원래 사전적 뜻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더라고요. 이렇게 뭐 뜻풀이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직관적으로 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가져온 책이 이런 느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정성이란 단어에 대해 혼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이라는 책인데요. 어떤 작가가 정성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네, 김현수 작가의 책을 읽을 때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밀도가 정말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에 굉장히 정성을 다하고 있다의 느낌 같은 건데요. 네,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 쿠키님의 책 소개를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총 5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1957년과 1957년의 사이, 창작 부진 작가를 위한 자백위원회, 우리가 알던 세상의 끝, 무아를 향한 공무여행, 7회의 마지막입니다. 각 파트에는 또 짧은 제목을 달고 있는 여러 개의 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파트에 실린 1957년의 파라다이스에 실린 한 문단이 그 부분이 이 소설의 시작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자면 인생을 거꾸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말을 안 뒤에 다시 대조국 전쟁을 거쳐 1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장차 시인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크라소프의 시를 읽는다면 얘는 전쟁에 가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부와 대화를 나눈다면 그렇다면 원래보다 더 슬플지는 모르겠으나 그 순간에 더욱 집중하긴 할 것이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과거는 잘 알고 있으니 오로지 현재에만, 지금 이 순간에만. 이 파트는 소설에 등장하는 한 인물, 북한을 방문한 소련 작가로서 해방 후에 북한에서 통번역가로 일하고 있었던 벨라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작가의 집필 태도를 사실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7회의 마지막이라는 이 소설은 사실은 결말을 알고 쓴 이야기, 어쩌면 결말만 알고 써본 얘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말이 나왔을까에 대한 작가의 상상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끝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김현수는 말해요. 1962년 삼수군 협동조합에서 일하던 백석은 아동문학이라는 잡지에 나루터라는 동시를 발표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압록강변에서 나무를 심고 길을 닦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40여 년 전에 그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에 그 강을 건너가던 나이 어리신 원수님을 떠올린다.
당시 문학 잡지에 실린 다른 시에 비하자면 이 시는 노골적인 찬양시가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곤 했지만 작가는 이 시가 30여 년 동안 시를 쓰지 못하다가 1956년 비로소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한 백석의 시이자 처음으로 현실의 수령을 호명한 시, 그리고 살아생전 그가 발표한 마지막 시라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그러니까 7회의 마지막은 작가인 김현수가 1962년에 백석이 발표한 나루터라는 시를 보면서 왜 백석이 오랜 시간 동안 시를 쓰지 못했을까? 어떤 과정 끝에 그가 이런 시를 쓰게 된 것일까? 왜 이게 삼수군 협동조합에서 발표되었을까? 이 시가 마지막 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상상적으로 써내려간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김현수의 상상 속에서 백석의 오랜 침묵은 반은 강제적이고 반은 자의적인 일입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북한이라는 시공간에 거기에서 발표되어 온 문학을 돌아볼 때 작가는 당시 북한에서 문학이란 것이 어떤 고정된 하나의 형태를 추구할 뿐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검열을 하는 사람으로서 잡지사의 편집에 관여하는 자, 이 소설에서는 병도라는 인물로 이제 대표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글쓰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의 글을 그 사람의 사상을 검열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쓰기란 것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소설 전반에 이제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소설 전체 파트에서 창작 부진 작가들을 위한 자백위원회라는 그 부분에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파트들에서는 순서대로 백석이 어찌하여 연고도 없는 산수군에 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과 그 사람이 그래도 다시 집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힘의 종류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종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쓰게 된 그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먼저 삼수군에 간 까닭으로는 각각 문인으로서 그간의 행적, 그리고 사상 검열을 받은 상어 이태준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당의 주시를 받던 백석이 사실 북한에서 그렇게 편하게 지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별빛과 같은 존재들을 만났다. 그중 하나가 앞에서 얘기했던 소련 작가 벨라고, 또 인민학교의 교사였던 서희,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힘든 상황에서도 마치 별빛을 만난 것처럼 마주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고, 이 사람들이 백석의 과거의 기억이나 추억을 소환해내고 작가로서의 영혼을 자극해서 집필에 힘을 낼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드러나고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나루터라는 시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남았는가 부분에서 백석이 자신의 문학자가 여실히 드러난 글들을 어쩌면 태워버렸을 수도 있다. 그것은 불 속에 던져졌을 것이다 라는 상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 김현수의 상상 속에서 발표된 나루터라는 동작은 문단 속에서는 오랜 침묵 속에 발표된 마지막 시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사실 작가 개인에게는 그런 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작가의 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집필을 하면서 작가 김현수는 작가 백석에게 어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작가가 소설에 담은 생각,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한 일들은 소설이 된다라고 믿는 김현수의 생각의 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백석의 자서전이 아니라 백석에 대한 김현수의 소설입니다. 백석에 대한 김현수의 마음, 실제 백석은 했을지 모르고 못했을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김현수 자신이 자신의 소설에서나마 그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표현된 그런 이야기로서 저는 읽으면서 계속 마음이 뭉클했고 매우 저릿했고 매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우사사가 끝이 나지 않는 우리 사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삶에 대한 사랑 끝에 우리는 우리의 사춘기도 사랑하고 있고 이 사춘기란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의 고군분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닿을 수 없는 시공간 속에서 살아간 백석에 대한 김현수의 애틋한 마음이 끝나지 않는 사춘기의 혼돈 속에서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쿠키님의 생각을 많이 엿볼 수 있었던, 많이 좋으셨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고요. 우선 쿠키님이 저도 좋았어요. 간단히 어떤 느낌이었는지 박 사장님 얘기 들어볼까요? 아까 정성을 되게 많이 쏟은 책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작가님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 사실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50년대, 60년대 북한 전후 사정을 알아야 되고 문학계 사정과 백석 시인의 일생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몰입해서 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쉽지는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맞아요. 이 책이 쉬운 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약에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떠올리고 있다면 재빨리 고등학생으로 옮겨가서 고등학생 중에 조금 책을 잘 관심이 읽어내는 많은? 학생 정도와 같이 읽으면 좋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른들은 너무 좋은 책이긴 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쿠키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우사사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과 어떠한 접점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맥락에서 네, 읽어보면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뒷면에 이제 박준 시인하고 최은영 작가가 추천글을 써놓으셨거든요. 맨 뒷면에. 근데 이제 이 추천글이 저는 이 책 내용만큼이나 되게 좋고 와닿았는데 여기 최은영 작가 추천 글 중에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 소설을 읽고 나니 알겠다. 내가 왜 매번 김현수의 소설에서 주춤되고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큰 물살을 따라서만 흘러가지 않고 지류에 머물며 작은 것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작가의 목소리를 어째서 계속해서 듣고 싶었는지를. 저는 진짜 딱 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최은영 작가가 3번 읽었다라고 했어요. 추천사를 쓰기 전에. 근데 저도 이 느낌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다시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덮었는데.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추천사를 읽으면서 밝은 밤을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지류에 휩쓸려서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보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이 지류와 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물살이 흘러갈 때에는 그 순간순간의 그런 고민의 그런 흐름들 을 살펴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이 책은 백석 시인에 대한 소설이죠. 저는 이제 영화 동주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보다 이렇게 대중적인 복원 작업이었다면 이 책은 시인 백석에 대해 백석스러운 복원 작업이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백석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거를 사실은 백석스럽다라고 저는 굉장히 멋없게 말씀드렸지만 뒤에 박준 시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의 눈은 멀다. 먼 눈을 가진 이가 다른 먼 눈을 가진 이를 살피는 일이다라고 너무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느낌의 다른 표현. 우선 첫 번째로 사용하는 어휘가 굉장히 백석이 사용할 만한 어휘를 많이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백석의 시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김현수 작가가 쓰시는 언어 자체가 그렇게 실제적이고 명확하고 뚜렷한 느낌의 어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우셨고. 뭔가 봉봉 떠다닌다. 머릿속에서 봉봉 떠다니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 이 어휘가 무슨 뜻이었지? 다시 찾아보면서 읽어야만 했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휘가 네. 직관적이지 않죠.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쓰고 있는 어휘가 아니다 보니까. 게다가 북한 말이고 북한 사투리고. 그래서 그 네. 낯섦이 강한 어휘여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내서 읽기는 좀 어렵고 직관적으로 탁탁 감정이 와닿지는 않은 버퍼링의 시간이 필요한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저도 그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김현수 하면은 세상의 끝 여자친구 그 표지가 좀 생각이 나요. 그 분홍
분홍색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바다에 어떤 여자의 옆인지 뒷모습인지 하는 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일렁이는 파도와 그 바람결이 느껴질 것만 같은 그 이미지가 이제 문장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 김현수의 소설에서 제가 느끼는 바예요.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자도 기호잖아요. 근데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 뭐 문화적 구어적 의사소통이죠.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사실 이 기호에 다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를 때때로 느끼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김현수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기호에 매몰되지 않는 그 이미지를 굉장히 잘 전달하는 작가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동동 떠다니는 느낌이 사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슬한하고 그리고 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호에 붙어버리면은 그 느낌이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는 작가. 그럼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어휘가 낯설기도 하지만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인 언어 전달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런 약간 상징적이거나 비유적 느낌이 강한 문체가 많죠.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문학이 담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를 좀 다시 얘기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글과 그것과 좀 변별되는 문학이라고 할 때 문학이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예술은 어렵잖아요. 저도 아무리 봐도 미술 그림을 너무 좋지만 설명도 못하겠고 이렇게 그거를 막 변별해내는 눈도 아주 선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씩 좋아서 보러 갈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이 예술이라 한다면 다 명확히 이해할 수 없고 나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떤 때는 찾고 싶고 어떤 때는 느낌으로 전해지는 무엇?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책을 읽을 때 다 이해하고 싶고 그게 이제 약간 공부의 습관처럼 다 파악하고 다 분석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현수 책 읽고는 정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딱 그거 같아요. 이제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가 되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그 느낌을 그냥 공유하는 맞아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싶을 때는 진짜 이렇게 그 안에 휩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때가 만족스러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느낌을 공유하고 끝내고 싶지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한 달락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227쪽인데 1963년 여름 삼수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강쇠바람이 독골 깊은 골짜기를 가을빛으로 물들이면 남쪽으로 트인 하늘로는 진청의 허공이 끝간데 없이 펼쳐졌다. 그 하늘 아래로 아직은 초록인 무와 배추, 누렇게 연근 조와 길이, 땅을 뚫고 올라온 불꽃처럼 군데군데 자리 잡은 단풍이 세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호주머니를 털어 마지막 사치를 부리는 탕아처럼 떠나는 계절은 본래색보다 더 많은 듯이 느껴지게 온 산하를 넘치도록 물들였다. 그러다가 끝무레한 하늘이 며칠 이어지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바뀌었고 이내 성해장이 실려오는 강물로 눈발이 죽죽 그어졌다. 늦지 않게 가을거지와 마당질을 끝낸 사람들은 귀틀집방 벽에 백토칠을 하고 구들도를 손질한 뒤 새 창호지를 문에 발랐다. 관평리의 기나긴 겨울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어떤 서술들 이런 게 또 저는 나름의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그쵸. 책에. 근데 이걸 빨리 읽지 않으셨으면 독자 책을 읽으시려는 앞으로 분들이시라면 이 책을 천천히 읽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 책은 이렇게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체할 수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제가 항상 떠올리는 말이 있어요. 이게 박경리 작가 말인지 박완서 작가 말인지는 좀 헷갈리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요즘 소설들은 가끔
길가에는 이름 모를 풀꽃들이 흐트러져 있었다라는 식의 문장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좀 아쉬우시대요. 왜 아쉽냐면 그 이름 모를 풀꽃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작가의 일이기 때문에 본인 느끼기엔. 근데 뭐 박경리 작가 소설도 그렇고 박완수 작가 소설도 그렇고 소설을 보면 그 풀꽃들 지나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호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한테는 이미 사실 외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북한은. 근데 그곳에서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명해 준 것이 기억 속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실 우리 국토의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우리한테 회상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땅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살았고 같은 민족이고 원료를 함께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복원해내려고 애쓰셨다라는 게 고마운 책이죠. 네. 이 책을 보면 또 백석의 일생이 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통영에서의 그 첫사랑과의 아련한 모습, 그 북한에서 쓰라고 강요하는 시를 쓸 수 없는 그 시인의 유약한 마음 표현된 부분, 나중에 이제 삼수로 가가지고 노동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 백석의 몰랐던 모습들을 쭉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저는 특히 그 시인으로서의 그 고뇌하는 부분, 약간 되게 유약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기가 뭘 자백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백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고뇌하는 부분, 백석의 그 유약한 부분도 나와줘서 저는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그 상호라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알고 있는 이태준 작가의 이야기죠. 상호가 백석과 이제 친구였는데 이것도 물론 소설적인 이야기지만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근데 저는 그 상호와의 대화가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는데 사상과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조금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상어는 오히려 이제 그 소비에트 사회를 지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반동분자로 몰리면서 자기는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어떤 신봉을 가지고 있다라고 솔직히 모든 걸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너를 다시 인정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고백이 아니라 자백인 거예요. 없는 잘못을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이걸 지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그 과정에 몰려있는 그 상어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상어와 길거리에 서서 백석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곧 무너져 버릴 것 같고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 상어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딘가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을 못하고 눈을 그대로 맞으면서, 왜냐하면 반동분자와 얘기하면 자기도 같이 몰리니까. 말씀하신 유약함이라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그런 권력이나 어떤 사상의 노예가 되어갈 수 있는가에서 이 백석조차도 자유롭지 못하죠, 전혀. 그래서 상어와 어딘가에 들어가서 앉자라고 말도 못하고 서서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약간 그 상황, 그 장면이 찢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찢어지는 느낌, 마음이, 그러니까 슬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픈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이. 네, 그게 다만 이 북한 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렇죠. 드러나는 게 이제 벨라한테 시집을, 그러니까 출판하지 못하신 원고를 주잖아요. 근데 그 원고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 원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사람들이 다 이제 조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한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금기시되는 것에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맞아요.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리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쓰고 싶은 시 혹은 시를 쓰는 마음의 본질과 써야 하는 시의 간극, 그다음에 이거는 결국에는 백석과 세상의 간극 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석의 시선이 그 간격을 독자로 하여금 자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주변을 계속 맴돌기만 하는 거죠. 이 거리와 간극이 백석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맨 뒤쪽에 가면 무아를 향한 공무 여행이라는 이제 꼭지가 나오는데 이때 무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은 없을무에 나았자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게 무아의 상태, 공의 상태이고 불교 잘 모르지만 근데 백석이 거기에 가서 자기가 쓰고 싶었던 그 시를 세상에 내어놓을 수 없는 시를 쓰고 태우고 자꾸 쓰고 태우고 이제 제가 될 수 있음에 기뻐하거든요. 자신이 쓴 글 자체가. 그러면서 더 이상 마음을 쏟지 말고 무심해지자라고 했을 때 이 간극을 어찌할 수 없는 시인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무로 태워버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지속되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가 이제 불교의 그 관점인데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백석이 그 간극을 견디지 못한 백석이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인 건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끝에 나온 얘기가 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시대에 좌절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운명에 불행해지고 병되더라도 스스로를 학대하지 말라고. 그 뒤에 이제 나온 문장도 냉담하지 말고 지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아의 자리에 들어서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어떤 태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의 자기를 지킬 상태죠. 수 있는.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이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가 있잖아요, 살면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인 백석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생각하면 세상과 나가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럴 때 선택하는 거. 여기 앞부분에 보면 벨라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백석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늘 선택하며 살잖아요. 그 간극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 우리의 지금의 삶도 돌아볼 수 있겠구나.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어떤 시를 쓰지 않을 수 있는 거, 무엇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은 무엇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것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체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쵸, 말하라고 하죠. 네, 네. 하라고 또는 행동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의지를 갖는 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 소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문학적 가치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문학인의 관점에서 한번 복원시켜서 기록해 놓는 어떤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 당시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강조되던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 말에 그 당시의 상황이 좀 많이 문학계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순수 문학의 잔재가 남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제 비판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 상황에서도 시는 한가한 사람이나 쓰는 거야. 시는 한가한 사람이나 읽는 거야. 라는 얘기들 종종 느끼거나 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동의하지 않. 여기서는 서사는 그렇지 않다. 서사는 근데 시는 말하는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이 리얼리즘에 적합하지 않은 문학 장르라고 그 얘기하는 거죠. 경준이라는 네. 그 그러니까 이 시가 사람이. 갖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럴 많은 해석의 여지와 사실은 이 당시의 사회는 다양성이라고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즐길 수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해도 세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문학을 읽는 자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게 전제된 상황에서 창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있어서 시는 그게 좀 더 보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석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좀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서사는 명확한데 시는 모호하다. 그거는 지금 현재의 그 순수, 그러니까 현재의 리얼리즘에 어울리지 않다. 이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그 당시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여러 가지 비평 이론 중에 사회적 리얼리즘 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현실의 그런 적실한 문제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문학의 책무다라는 입장을 가진 그 관점이거든요. 거기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뭐 똑같은 꽃도 누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근데, 빵도 누가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담론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건 굉장히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북한 사회의 특수성이라고 특수성이라고 보시려고. 생각해야 네. 되지 않은가 합니다. 근데 문학 사조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냥 그 시대 북한에서의 그런 사조가 유행했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책에서 30쪽에 있는 부분인데 외로움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외로워야 육신의 따스함을 아는 법이네. 이 사회는 늘 기쁘고 즐겁고 벅찬 상태만 노래하라고 하지. 그게 아니면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해야 하고 어쨌든 늘 조종의 상태로 지내야만 하니 외로움이 뭔지 고독이 뭔지 알지 못하겠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슬픔을 모르는 인간, 고독할 겨를이 없는 인간. 그게 바로 당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인간형인가 봐. 그러니 나도 웃을 수밖에. 자,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 말한 어떤 문학계 자체의 어떤 강요된 분위기? 네. 그래서 시바이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연극 속임수란 뜻이래요. 그게 아까 말한 우리가 말한 그런 거리의 이야기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괴리의 문제. 저 이거 읽으면서 이상이 자꾸 좀 등장을 하잖아요. 빨리 세상을 떠서 행복했던 자. 맞아. 그게 참 너무 슬픈 네.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놓지 못한다. 네. 근데 정말 진짜 대단한 사명감 같아요. 삶의 문제가 진짜 이런 상황인데 시라는 것에 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그거에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거는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석 시인은 시 자체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끝까지. 삶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네,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에 이렇게 기술된 부분이 있어요. 혼잣말처럼 기행이 말했다. 그건 어쩌면 불행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는 언제나 불행에 끌렸다. 벌써 오래전부터 어쩌면 어린 시절에 놀라웠던 산청과 여우들과 붕어곰과 가지랑집 할머니가 겨우 몇 편의 시로 남게 되면서 혹은 통영까지 내려가서는 한 여인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고 또 몇 편의 시만 건져온 뒤로는 줄곧 기행을 매혹시킨 불행이란 흥성하고 눈부셨던 시절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이었다. 다시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랑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불행해지는 것쯤이야 두렵지 않아서. 아마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시였기 때문에 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품으로서의 시라기보다는 사랑했던 삶 자체였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벨라라는 인물이 진짜 신기했거든요. 근데 아까 인트로에서도 읽어주셨던 것처럼 그 인물이 이 작품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또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이 시인의 자세에 대해서 벨라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사랑을 찾아서 노래하는 자. 그러니까 그게 진짜 그 안에서도 사랑을 찾아서 노래하는 자. 그걸 멈추지 않는 자. 이게 백석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썼던 작가의 생각과 연결되진 않는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이제 오늘은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접어둔 페이지를 읽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37쪽이고요. 기행은 백석의 본명인데요. 그 시절의 새벽, 기행의 이웃들은 아직 푸릇푸릇한 기운이 감도는 대동강 변을 따라 하염없이 걷거나 제자리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거의 매일 목격했다. 눈만 돌리면 보이는 그 유령과도 같은 이미지는 마치 기행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꽉 막힌 세계 속에서 오갈 데 없이 헤매는 기행에 비판받는 자아들처럼 그렇게 서서 혹은 버드나무 몇 그루 아래를 걸어갔다가 되돌아오며 기행은 누군가의 명백한 악의마저도 자기 운명의 일부로 여겨야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를 쓰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네. 저는 이게 비단 기행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이제 무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내가 있고 그 중에 붙잡고 싶은 나도 있고 버려야 할 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기행이 끝까지 잡고 있었던 시의 마음, 시에 대한 마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게 잘 드러난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책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책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종합적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령이 문학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라고 교시를 내린 뒤 전국의 도서관과 도서실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이 소장 중인 책들 가운데 반당, 반혁명 작가의 책들을 회수해 공개적으로 불태우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거기서 불타는 한 권 한 권은 저마다 하나의 세계였다. 당연히 서로의 주장은 엇갈리고 지향점은 다르고 문체는 제각각이다. 그렇게 세계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현실은 그 무수한 세계가 결합된 곳이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또 추악한 세계가 있다. 협잡이 판치는 세계가 있고 단아하고 성실한 세계가 있다. 어떤 세계는 지옥에 또 어떤 세계는 천국에 가깝다. 이 모든 세계가 모여 다채롭고도 영롱하게 반짝이는 빛을 발하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현실 전체가 몰락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비밀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말했던 친구가 누구였지? 그땐 다들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해방이 되기 전에 요절한 그 이가 가장 행복했구나. 상어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상어는 송전의 해산물 값이 얼마나 싼지에 대해 말했다. 가자미, 홍합, 꽁치, 해삼, 전복 등등. 1원이면 그 전부를 몇 두릅이고 사 먹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곧 아내가 실증을 내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이웃집 할머니에게 부탁해 암탉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칼을 들고 산밭으로 간 할머니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닭을 놓쳤나 해서 찾아가니 그때까지도 한 손으로는 닭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칼을 잡은 채 울고 있었다고 했다. 왜 여태 안 죽이고 앉아만 있소? 라고 상호가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차마 내가 기르던 걸 못 지르겠어요. 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상어는 돌이켜 생각하니 눈물겹다고 했다. 돈은 받았으되 기르던 닭을 찌르지는 못하는 처지. 차마 아무것도 못하는 처지. 그런 게 바로 평범한 사람들이 짓는 죄와 벌이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 고통받은 뒤에야 그게 최악의 선택임을 알게 되는 것. 죄가 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벌이 죄를 만든다는 것. 그게 그날 반쯤 지워질 때까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기행이 상어에게서 들은 이야기의 전부였다. 그러니까 이거가 저한테는 또 이제 또 다른 울림을 준 그 맞아요. 작은 이야기여서 같이 읽었습니다. 이 장면, 하얗게 눈을 맞으면서 상어가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 송전의 해산물값 얘기며 뭐며.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의 모든 이상과 사실은 목숨을 걸고 북한 체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추방당하고 외면당하고 자기 모든 기반과 문학적인 자기가 정말 목숨처럼 사랑했던 문학적인 것도 비판당하고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정말 상상할 수. 부정당한 거니까요. 자기 네. 모든 것을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거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쵸. 90년대 비로소 해금되었어요. 맞아요. 그게. 근데 그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도 맞아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쵸.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네, 이 책은 백석을 위한 혹은 백석이나 작가와 같이 먼 눈을 가진 이들을 위해 작가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언어들도 많이 나오고 배경도 익숙하지가 않고 해서 그리고 김현수 작가의 눈길이 닿는 곳이 워낙 섬세하고 그래서 아주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울림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책이었는데요. 작가가 준비한 선물을 함께 열어볼 수 있어서 기뻤던 시간이었고요. 네, 김현수 작가의 7회의 마지막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사사에 대한 관심과 사랑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